스토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검단 신도시. 여기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람들이 직접 거주하게 될 주거동에서 많게는 절반가량의 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이 어르신 손님에게 건넨 쪽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쪽지에는 고객님의 매장 이용 시간이 너무 길다며 젊은 고객들이 안 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쪽지를 본 자녀는 아버지가 카페에 오래 머무르면서 추가 주문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카페는 아버지의 행동이 아닌 나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자 카페 사장은 표현상의 실수일 뿐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는데요. 그럼에도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나섰다고 하죠. 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니 씁쓸함을 감추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노시니어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키오스크로 주문받는 가게는 점점 늘어나고 명절 기차표 역시 예매 역시 100% 온라인 예매로 전환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마치 하나의 노시니어존처럼 느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동네 곳곳에 있는 양로원이나 노인복지시설이 요양과 돌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어르신을 위한 문화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편입만 앞세우면서 나이에 따른 차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건 아닐지요.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후 7시 한 20분쯤에 끝났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졌는데 그렇게 따지면 9시간 넘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네. 피의자 신문 한 9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이게 서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서 역대 네. 두 번째로 길게 영장심사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 10시간 넘게 네, 진행됐으니까요. 10시간 조금 넘었고요. 예. 그다음 지금 이재명 대표가 9시간 20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8시 40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당시 8시간 반 정도 이렇게 됐고요. 이에 따라 아마 영장심사 결과는 아마 내일 새벽이 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새벽 2시, 3시 막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아마 비슷한 시간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영장심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겁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 8시 반 정도에 네. 그 서울구치소에 지금 이동을 해서 거기서 네.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거기서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고요. 예. 그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수감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몇 시간이 뭐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그 안 시간이 정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장 심사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까? 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께부터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서 여러 차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에 대해 반박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백현동 그리고 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또 국가안보를 위협한 정경 유착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가 사건 정점에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증거인멸 염려를 강하게 검찰은 강조했는데요. 네. 이 대표가 이 야당 대표라는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뭐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지난 7월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접견해서 이 대표의 불리한 진술을 번복해달라 이런 취지로 요구한 당시 녹음 파일을 재판부에 제시한 걸로 알려졌고요. 또 지난 7일 공개된 이 전 부지사의 추가 자필 진술서 작성 배경에도 민주당 인사들의 개입이 있었다. 이건 역시 이 대표의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 측은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의 혐의 구성이 뭐 터무니없는 소설이다 이런 취지로 반박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네.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 허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이뤄진 것이고 그러니까 압박으로 이뤄진 것이고 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범죄에 나설 동기가 없다. 또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은 알지도 못하고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쌍방울의 자체 대북 경협 사원 비용일 뿐 이 대표와는 무관하다. 뭐 앞서서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박 회유해서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맞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탄원서 저 판사에게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두고 당내에서 뭐 좀 갈등이 있습니까? 네, 뭐 비명계에서는 이제 탄원서 제출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이 탄원서를 뭐 내지 않으면 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간주하겠다든지 이제 친명계 소속 이제 뭐 당 주요 의원들 쪽에서 이제 그런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게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뭐 부결표 가결표를 던진 것은 이 탄원서 제출과는 무관한 것인데 뭐 그렇게 간주하겠다는 것은 뭐 부당한 압박이다 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당내 분위기는 지금 친명계에서는 오늘 당선된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말처럼 뭐 이 기각을 기원하면서 이후 사태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상의하면서 잘하도록 하겠다. 뭐 이게 홍익표 오늘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이기도 했는데 네. 뭐 이 같은 분위기고 반면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지금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가 되고 여러 리더십 문제가 드러난 이상 이 당의 사법적 의혹이 검은 목구름으로 몰려오는 걸 차단하게 하기 위해서 대표직을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 오늘 이상민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등 뭐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 또 영장실질심사 진행 관련 사태에 대해서 이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 행태를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구속수사 필요성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김기현 대표 오늘 행보를 보면 국회 경비대를 격려 방문했는데 앞서서 이제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 진행 중에 이 대표 지지자가 이 국회 경비대원에 대해서 상해 또 자해소동을 벌인 일을 겨냥한 일정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김 대표는 이 당시 부상을 입은 경찰관들을 격려하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초유의 일이다. 뭐 납득이 안 된다. 또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흉기로 경찰을 공격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뭐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주주의 근거인 상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 위배하면서 사법부의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탄원서 제출 등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 탄원서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최고위에서도 영장 기각을 촉구했지만 타당한 이유는 제시 못하고 일방적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우기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증거인멸은 물론 위증 교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뭐 이렇게 사실상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부설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은 보도 자료에서 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하고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표시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 뭐 이런 취지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뭐 여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일 것 같은데. 뭐 아직 법원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정치권이 오히려 더 시끄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 홍익표 의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네요. 네, 민주당 범친명계로 꼽히는 홍익표 의원이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홍 의원은 신임 원내대표 수락연설에서 이 성원하고 지지해준 의원들뿐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 모두에게도 감사드린다면서 이제는 하나의 원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당내 갈등 봉합하는 거 이게 제일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홍 의원은 앞서 출마 선언문에서는 뭐 이제 좀 포용 그다음에 뭐 통합 이쪽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냈지만 예. 오늘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서 한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뭐 좀 다소 다른 뭐 취지의 이야기도 해서 지금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지 좀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홍 의원은 그 영장 기각을 믿고 확신하지만 결과에 따라 비상한 각오로 싸워나갈 준비를 하겠다면서 만약 영장이 기각돼 이 대표를 뵙는다면 당 운영과 관련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만 이제 가결 투표 의원 징계 이 당내 일각의 이런 주장에 대해선 예. 민주성과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가결표를 던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알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본인이 오늘 고백하지 않는 이상. 뭐 근데 뭐 몇몇 의원들은 이제 본인이 뭐 이런 취지로 내가 가결표를 던졌다는 뭐 그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의원총회에서 한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는데요. 다만 이에 대해서도 오늘 민주당 김상희 전 부의장이라든지 김영주 부의장 등 중진 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네. 이 당론 투표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투표하겠다고 했던 예, 거잖아요. 그것을 가결표를 던진 것을 해당 행위로 보긴 어렵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의견을 모은 걸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당론 투표를 하지 그랬느냐 이런 말이 나올 법한 상황인 것 같은데 혼란은 계속되는 것 같고요. 일단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당선에 대한 다른 정당들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네, 국민의힘은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홍 의원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이재명 리스크로 인해 멈춰진 국회를 하루빨리 재가동해 민생을 위한 대한민국 정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할 것이다. 즉 정기국회 정상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부디 신임 홍 원내대표가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자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행보로 제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국군의 날 기념하는 시가행진이 있었어요. 여기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시가행진에 시민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시가행진에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빨간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광화문 세종대왕상에서 육조마당까지 국민, 국군 장병, 초청 인사들과 함께 행진을 했습니다. 시가행진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 광화문 일대에서 펼쳐졌는데요. 이런 대규모 장비가 동원돼서 이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진행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북 메시지 점점 강해지고 있네요. 북한 정권 종말을 언급했어요. 네, 뭐 일종의 가정법적인 화법이긴 하지만 네. 이 북한 정권의 종식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 육해공 각 부대들을 사열한 뒤에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실제적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방국과 긴밀히 연대해 강력한 안보 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 세력, 그 추종 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적이 있었잖아요. 이 법률안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런 판단을 내놨어요. 네,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에 대해 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행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북한을 향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 국민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인데요. 이 중에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1항 3호에 있는 전당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한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 재판관 7명 다수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는데요.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유남석,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 등도 북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라면서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로 인해 표현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은 전단 살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경찰관이 경고 제지하거나 사전신고 및 금지통고 제도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북 단체들이 그러면 대북 전단 날려도 괜찮아지는 건가요?
일단 지금 이 대북전단 그 남북관계발전법은 오늘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뭐 한정위원이나 이제 이런 네. 것이 아니고요.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돼서 이 후속 입법이나 어떤 뭐 법령 보완 조치 등이 있을 때까지는 뭐 당분간 좀 그 법령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뭉뚱그려서 법률안 만들지 말고 좀 세부적으로 어떤 제약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했으면은 이렇게 과잉 금지라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위헌 판단이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판관들 의견을 보니까 앞으로 이것도 좀 이게 저 법률안 통과시킬 때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또 만약에 이게 뭐 만약 국회에서 개정안이 나온다거나 이래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경색된 남북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다고요? 네,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북한 선수들이 뭐 한국 취재진의 질문을 외면한다든지 뭐 경기장에서 한국 선수의 인사를 거부하는 등 뭐 상당히 우리 한국 측에 대해서 냉랭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북한 유도 대표팀 선수 김철광 선수가 이 한국 대표팀 강원철 선수와 시합을 했는데 이 북한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패한 우리 강원철 선수가 악수를 청했는데 이거를 거부하고 돌아섰는데요. 통상 이제 유도 국제 경기에서의 매너에 좀 부합하지 않는 뭐 그런 장면으로 회자가 됐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선수촌 입촌식 당시에도 이제 북한 선수들은 뭐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뭐 전혀 답을 하지 않았고 지난 24일에는 복싱 경기에서 승리한 뒤에 이 가벼운 미소를 지으면서 질문에 답하려던 몸짓을 했던 북한의 선수가 곧바로 코치진에 이끌려서 이 경기장을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5년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될 때 그 참 옛날 일처럼 느껴지네요. 지금 이 모습 보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된 이후에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네, 오늘 조간 중앙일보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터뷰가 실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인터뷰에서 이 당시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처음으로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고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번도 이 최선원 씨가 저를 이용해 사적인 이속을 챙기는 등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심없이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면서 검찰 조사를 받으며 들으니 최 씨가 재단 실무진 면접도 보고 운영도 관여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 롯데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기부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3자 뇌물죄를 인정한 데 대해선 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 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불복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 또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구체적 혐의는 다 몰랐다는 등으로 부인을 하면서 다만 자신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다 포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다. 이런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문에 회고록 연재한다고 하죠? 제가 듣기로는 그런 예. 그러니까 아마 회고록 연재랑 같이 맞물려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근데 이 단순히 인터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좀 공개 행보도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인터뷰 중에 나와 있는 내용, 그다음에 공개 행보가 좀 이어지는 면이 있는데요. 네. 이 박 전 대통령은 앞서서 그 달성군 사저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을 뭐 방문하는 뭐 그런 행보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네. 어제 이게 최근 뭐 하루 이틀 전에 이제 대구 현풍시장을 방문을 한 건데요. 또 오늘 인터뷰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거 친박계 인사들의 총선 출마가 점쳐진다는 대목에 대해서 네.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다.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면서 과거에 정치를 했던 분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일이 못 되지만 이것이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고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김기현 지금 국민의힘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네네. 방문한 자리에서 그 오간 대화와 관련해서 보수 통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것과 이제 오늘 인터뷰 내용,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언론 인터뷰를 한다든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의 공개 행보를 하는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내년 총선 때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총선 전략에 그 속된 말로 어깃장을 놓는다든지 뭐 친박 정치인들을 지원한다든지 네. 이런 행보는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말하자면 보수 통합을 위해 좀 기여한다. 아마 이런 전략 안에서 지금 이 모든 움직임들이 그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지금 특별 사면을 받은 상황인데 다음 달에 4대강 보호 방문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네, 어제 이 전 대통령 측이 이 전 대통령이 다음 달 25일께 이포보, 여주보 등 세 개보를 둘러볼 예정이라고 언론에 알리기도 했는데요. 예. 날짜는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뭐 대체로 세 개보를 둘러본 뒤에 지역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해서 친이계 인사들도 동행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공개 행보도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역시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뭐 내년 총선에 뭐 어떤 직접적인 직접 관련되는 행보는 아니더라도 뭐 그것을 시야에 넣고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보수 결집에 기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뭐 인사청문회 일정도 지금 붙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또 임금체불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공받아 이 한겨레 신문에 제공한 2023년도 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이 김행 후보자가 운영했던 인터넷 신문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가 연차 미사용 수당과 야간 근로 가산 수당 등 총 877만 402,019원을 미지급해 고용부 서울 서부지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또 2018년에는 소셜뉴스를 상대로 4건의 임금체불 진정이, 또 2019년에는 소셜홀딩스를 상대로 1건의 임금체불 진정이 고용부에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김행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서 오늘 입장문을 내고 2018년은 후보자가 경영권을 재인수하기 전이며 주로 해외 연수 중이어서 당시 회사 운영에 대해서 알 수 없던 입장이었다 이렇게 밝혔고 2023년도 근로감독 적발사항에 대해선 규정 오인으로 인한 단순 행정착오이며 지적된 사항은 모두 즉시 시정 조치했다고 고의적 임금체불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가부 소속 의원들이 인사청문위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위원회,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여가위는 다른 상임위하고 겸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0월 국정감사가 10월 10일 날 시작이 되면은 인사청문회는 언제 하는 거예요? 뭐 사실 지금 이 겸임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뭐 이를테면 국방위원회라든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경우 이제 유인촌 장관 후보자나 이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물론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당장 내일 청문회가 있으니까 뭐 국감 준비랑은 뭐 다소 약간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인사청문회 기간 자체가 지금 국정감사랑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서 뭐 해당 상임위원회의 이 상임위원들은 특히 보좌진들이 지금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소문도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좀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일단 지금 여야 여성이 간사 간의 협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지금 이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서 오늘 중에 협의를 하도록 자기가 여가의 간사에게 지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계속 합의가 안 되고 불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5일에 하자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그날 신원식 후보자 청문회도 있으니까 다음 날인 6일에 하자 지금 이런 입장인데요. 뭐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뭐 최근에 있었던 민사 판결문을 봤는데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앞서서도 이른바 주식 파킹 관련해서 맞아요. 김행 후보자를 비판한 적이 있는데요. 다만 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한 여당 의원이 또다시 주식 관련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는 근거 없는 모함이다 이렇게 반박했고 사실 김웅 의원 또 이제 이른바 뭐 유승민, 이준석 이제 이런 정치인들은 좀 여당 내에서 상당히 소수파인 상황인데 예. 뭐 당 주류에서는 뭐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연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인천 검단 신도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물에서 철근 70%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지하주차장이 아닌 사람이 살 거주동이라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건지 또 대형 사고로 이어지진 않을지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철근 누락이 발견된 지점이 구체적으로 어디였습니까? LH가 이제 분양하는 그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인데요. 예. 블록으로 보게 되면 AA21블록 그 아파트 현장이었어요. 근데 이 AA21블록은 동부건설이 시공을 하고 있고요. 예. 전체 13개 동 중에서 이제 4개 동 그 외벽에서 수직 철근이나 수평 철근이 누락이 돼서 문제가 발생이 됐던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은요. 네. 이 지하 1층 그리고 지하 2층에서 현재 이제 철근 누락이 발견이 됐었는데, 예. 실제 이제 개소로 보게 되면 11개소 정도에서 이 어떤 철근 배근도 이 도면 오기로 인해서 갖다가 시공이 안 됐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수직근이 현재 배근된 것을 이제 검토를 해보면 약 한 27.5% 그리고 수평근은 이 37.5%만 갖다 설치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72.5%에서 한 62.5%이 정도 철근이 현재 누락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장 붕괴 사고 이후에 LH가 긴급 안전점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왜 그랬었죠. 이렇게 뒤늦게 발견한 겁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국토부가 또는 뭐 LH가 이제 점검을 했던 그 어떤 타켓 자체는요. 예. 이제 지하 주차장 중에서 이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현장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런 문제를 예상을 하고 민간이 됐든 또는 공공이 됐든 전체 뭐 슬래브라든지 보라든지 뭐 기둥이나 벽체 이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예. 아무래도 어떤 이제 대안을 좀 빨리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 점검이 아니고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이런 형식을 갖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었고요. 또 하나 문제가 지금 국토부라든지 이 현장 같은 경우도 이제 국토부도 점검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LH 본사에서도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LH에 있는 그 사업단에서도 자체적으로 2번에서 한 3번 정도 이 정도 점검을 했었는데 예. 철근 누락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었거든요. 예. 결국은 과연 점검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 점검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신뢰성의 문제도 현재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국토부 장관이 또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도대체 뭐랄까요? 이런 긴급 안전점검, 뭐 전면 조사, 뭐 이런 얘기를 벌써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긴급 안전 점검하는 건 좋은데요. 예. 이게 이제 시간이 충분히 넉넉해야 이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이걸 뭐 한 달 만에 끝내라, 2달 만에 끝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실 점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좀 점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좀 있어요. 네. 민간 아파트도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지금 하고 있죠. 네. 그것도 지금 시간 좀 걸리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한 3개월 이상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예. 그걸 지금 2개월 만에 끝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수조사가 아니고 실은 샘플링 조사. 그러니까 아파트 무량판 구조를 갖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예. 전체 층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샘플로만 갖다 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철근이 누락된 곳이 벽식 구조 아파트의 지하 벽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금방 들으실 수 있는데 뭐 사실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벽식 구조는 이제 무량판 구조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는 아파트 구조가 대부분은 다 벽식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벽 자체가 이제 그 기둥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상부에서 있는 아파트 어떤 무게들이 있겠죠. 그럼 예. 그 상부 하중 자체를 이 벽이 기둥 역할을 해서 실은 이제 그 하중을 지지하는 이런 역할인데요. 아무래도 이 벽 자체에서 철근이 이제 누락이 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네. 상부 하중을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이제 같이 이게 결합이 돼서 예. 상부 하중을 갖다 지지해서 하부에 있는 기초를 갖다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어떤 철근이 누락이 되게 되면 상부 하중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나무젓가락 이제 가끔 이제 뭐 식사하실 때 나무젓가락 있잖아요. 그럼 나무젓가락을 10개를 수직으로 현재 세워서 책상 위에 이제 놓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무젓가락을 10개가 아니고 3개만 놨었을 때 이 2개를 비교를 해보면
10개가 위에서 어떤 물건을 눌렀을 때 버틸 수 있는 하중하고 그다음에 3개만 세웠을 때 물건을 버틸 수 있는 하중 자체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 3개짜리 같은 경우는 버티지 못하고 부러질 수가 있는 거죠. 예. 동일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근이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3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현재 그 버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지금 당장 이게 붕괴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콘크리트 강도도 일단 확보가 됐다고 이제 LH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가정을 했을 때 콘크리트 강도는 충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30% 정도 철근이 현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30%에 대한 하중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가 10층이다 그러면 3계층 정도까지의 현재 건물 올라갔을 때까지는 충분히 견뎌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20층이라다 그러면 6층이나 7층 이상 아파트 공사가 되게 되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는요. 지금 LH는 보강공사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보강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보강공사는 이제 지금 LH가 검토한 방식은 이제 증타 방식이라고 해서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손바닥이 왼손이 있잖아요. 그럼 왼손에 있는 게 이제 기존 벽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오른손 손바닥을 왼손에 붙이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벽체에다가 신설 벽체를 갖다 이렇게 추가로 갖다 증설해서 네. 하는 방법인데요. 그럼 뭐 기존 벽체가 있고 신설 벽체를 하다 보면 그 신설 벽체 있는 쪽에다 철근이라든지 다시 또 배근을 하게 되고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게 물론 이제 구조상에서 검토를 해보면 지금 당장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는 돼요. 예. 그렇지만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본드로 붙인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용하는 과정에서 뭐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뭐 온도 팽창에 의해서 갖다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예. 두 개가 서로 갖다 일체 거동이 안 되게 되면 그 부위 자체가 치아포가 돼서 추후에 이제 하중 증가라든지 지진이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부위에서 이제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주 예정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공사하는 거 이 지금 보강공사 진행 중이라고 알려주지도 않았다면서요. 철근이 누락돼서 공사 중이라는 것도 안 알려졌다고 하고. 근데 이렇게 쉬쉬하면서 공사를 하면 이 과연 제대로 공사하는 건가? 이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거 정말 이렇게 앞으로 재시공하지 않아도 이렇게 튼튼하게 공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제 그 어떤 밀벽 쪽에 철근이 누락된 부위 자체를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예. 재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특히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일벽 현재 철근 누락이 됐던 그 상황이 이제 지하층이 공사 끝났을 때 기준이었거든요. 예. 그럼 충분히 재시공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재시공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공기가 이제 부족하게 되고 이 주민 입장에서는 입주가 늦어지겠죠. 그리고 거기에 소요된 이제 공사비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 LH에 있던 어떤 사업단 몇 쪽에서 현재 자기들 나름대로 보강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보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추후에 어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던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이걸 뭐 본사에 보고를 하고 또 타 현장에도 이걸 알려줘서 타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를 갖다 발견해 줘야 되는데 예. 이 건설의 그 문화 자체가 뭐냐면 좀 폐쇄적인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나의 치부를 다른 어떤 일부 쪽에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좀 이런 치부가 좀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문화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지만 실은 재발 방지 대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사고에 대해서 좀 오픈을 하고 현재 소통도 좀 하면서 외부에 좀 공개도 하고요. 특히 여기 사용자는 입주자들이잖아요. 그럼 예. 입주자들에게 이걸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설명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소통의 능력이 좀 부족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도 보면 LH 쪽에서는 어떤 고객을 위한 어떤 그런 인식보다는 자기들 현재 그 공급자적인 이런 측면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달리 이번엔 감리가 제대로 작동해서 조기에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런 LH의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은 저는 그 잘못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LH 입장에서는 감리가 제대로 작동해서 이걸 발견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역으로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이런 어떤 철근 누락이 생기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을 좀 하면서 이미 철근 누락 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이 안 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예. 이미 타설이 다 되고 나서 추후에 이걸 발견을 했거든요. 네. 그럼 이건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감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시스템 자체가 작동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예.
지금 13개 동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제 4개 동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예. 그런데 이 13개 동의 그 타입들은 거의 비슷할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4개 동에서 발견이 됐던 현재 그 지하 주차장 타입이나 나머지 현재 문제가 없는 9개 동에서 철근 배근하는 타입이랑 똑같을 건데 어떤 데는 현재 철근량이 부족하고 어떤 데는 철근량이 현재 많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 그건 실은 이제 감리 입장에서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발견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마 LH가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제 뭐 크게 문제가 없었다. 아마 그 덮어가려고 하는 어떤 자기들 지금까지 어떤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중치를 좀 줄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거의 비슷하게 시공을 하고 그 설계가 됐을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처럼 13개 동을. 네. 근데 그러면은 시공하는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겁니까? 아니면은 애초에 구조 설계를 맡은 업체, 이 업체가 또 지난 4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무너졌던 거, 이곳 설계 맡았던 업체라고 하거든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지금 현재 저도 이제 정확히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LH 주장에 따르면 당초 설계가 있었고요. 그 설계를 이제 건축 계획을 변경하면서 설계가 이제 변경이 됐던 부분이에요. 예. 이 설계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제 철근이 누락이 됐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 이제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제 설계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건축사 사무소가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 구조 부분은 이제 전번 GS 사고와 똑같이 이제 구조 기술사에게 이제 구조 해석에 대한 부분을 이제 현재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구조 기술사가 이제 공학적인 또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구조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럼 거기에서 철근 양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구조 도면이라는 걸 그리게 됩니다. 설계 도면을. 네. 그런데 이제 이 구조 해석에서 했던 이 결과가 만약에 10이라는 그런 철근 양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해줬었는데 도면을 그릴 때 그러면 10에 현재 필요한 10이라는 양을 갖다가 도면에 갖다가 이것을 작도를 해줘야 되는데 예. 3밖에 현재 도면상에 그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제 도면 자체에서 잘못 그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요. 예. 근데 이게 전번에 이제 4월달에 GS에서 발생했던 사고와 똑같은 그런 현재 형태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왜 그러느냐? 원래는 이제 구조 기술사가 도면까지 다 전부 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예. 이제 뭐 건축사 사무소가 도면을 그리는 업체를 지정을 해준다든지, 또는 그 도면을 갖다 자기들이 그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구조 해석에 대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발생이 됐고, 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들, 이 설계 과정의 시스템적인 문제를 한번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좀 있는 거죠.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에 대해서 다시 일자 점검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또 LH에 대한 또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LH를 더 계약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예 건설 현장의 어떤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싹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주장을 항상 이제 건설 현장의 관행을 전부 다 싹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개선 방안들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건데요. 예. 그 개선 방안 자체가 너무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불법화도급이다. 또는 설계 과정이다. 또는 뭐 감리 문제다. 그런데 이런 게 생긴 게 이제 건설의 어떤 그 문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건설 현장의 그 어떤 문화, 이 문화 자체를 안전이나 좀 품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로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전부 다 모든 각 주체들이 어떤 갖고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정부도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고만 나면 점검을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예. 근데 그 점검도 최단시간 내에, 이건 단편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그리고 형식적인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실은 점검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점검을 했는데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실은 사람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네네. 사람마다 영향이 좀 틀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어떤 점검에 대해서도 현재 점검을 갖다가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은 알겠습니다. 건설의 어떤 관행 자체를 전부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슈 이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뭐 스포츠 특집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스포츠 분야가 정말 뜨겁습니다. 네. 저장성이란 키워드죠. 항저우 아시안 게임 관련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선수단들이 초반부터 금을 정말 쓸어 모으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대한민국 선수단들이 기대 이상의 호성적을 내고 있는데 23일, 24일 이틀 동안에만 금 10개, 종합 3위를 넘어서 2위가 가능할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잘하는 종목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수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근대오종 뭐 이런 곳들에서 계속 지금 금메달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제 수영 같은 경우에 중국의 독주를 끊었다는 것이 이제 그러게요. 상당히 놀라웠죠. 네. 특히 이제 남자 개영 800m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처음에 이 금메달이라는 목표가 제시됐을 때 멤버들 역시 이게 가능한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고개를 갸우뚱거렸다고 해요. 네, 함께 훈련하는 동안 이거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면서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하고요. 실제로 800m 결선에서 7분 1초 73이라고 하는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면서 예전엔 우승을 했었죠. 그랬어요. 우리가 수영을 이 메달을 정말 따고 싶어 했는데 못 땄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체형의 문제인 것 같다. 우리는 좀 허리가 짧고 발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일본이 2009년 로마 세계선수권에서 작성한 7분 2초 26을 깨면서 아시아 신기록을 냈고요. 또 과거에 2009년에 일본이 신기록 세울 때는 수영복이 되게 다양한 종류, 그러니까 어떤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뭐 맞아요. 전신 수영부터 여러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규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의 기록의 가치는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이 단체전 금메달 전에 50m 자유형 정말 네. 폭발적으로 출발해야 되는 그 종목이잖아요. 예. 거기서도 지유찬 선수가 금메달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 50m 결승에서 21초 72의 기록으로 가장 빨리 터치패드를 찍었고요. 이 역시도 본인의 기록에 0.12초 단축하면서 신기록을 이제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선수가 아시안 게임 남자 자유형 50m에서 우승한 게 21년 만이고 역대 두 번째라고 합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이색 종목에서 주목받은 우리 선수들이 꽤 있다고요. 네, 이번에 좀 이색 종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게 네. 문강호 선수라는 친구예요. 네. 제 친구라고 하면 12살 국가대표입니다. 2011년생이고요. 어떤 종목이냐, 스케이트보드 종목이에요. 스케이트보드 종목에서 생애 첫 아시안게임 8위에 이름을 올린 것인데요. 네. 스케이트보드 종목이 스트리트 그리고 파크라고 하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강호 선수가 출전한 파크라고 하는 종목은 움푹한 그릇 모양의 경기장에서 열리는 종목인데요. 네. 가파른 경사를 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묘기를 펼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기술도 좀 난이도, 성공률, 독창성이 평가 대상이긴 한데 문강호 선수가 2011년 4월생으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이고요. 네. 1140명 중에서 두 번째로 어린 선수라고 그래요. 아하. 그럼 제일 어린 선수가 누구냐? 예. 체스 종목이 있는데 체스 종목에서 김사랑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도 6학년이거든요. 근데 예. 이 친구가 생일이 7개월 더 빨라서 이제 최연소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문강호 선수가 23일 개회식 당시에는요. 예. 농구 국가대표인 이원석 선수의 목마를 타고 입장했다고도 해요. 근데 이 어쨌든 예선에서는 11명 중에 6위의 성적으로 당당히 결선에 진출했고요. 결선에서는 8명 중에 가장 낮은 순위였지만 어쨌든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값진 경험을 쌓기도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조원우 선수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요트 남자 윈드서핑에서도 우리나라의 조원우 선수가 이제 대한민국 수상 종목 가운데서 첫 번째로 금메달을 확정 짓기도 했고요. 또 그 외에 축구도 상당히 지금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죠. 네. 남자 축구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 바레인을 3대0으로 꺾으면서 이제 3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3경기 동안 무려 16골의 무실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골을 많이 넣는 골잔치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여자 축구 같은 경우에도 지소연 선수가
이번에 이제 필리핀과의 경기에서 네. 통산 150골 A매치만요. 와. 네, 출전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남자 국가대표에서도 A매치 최다 출전이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인데 이 감독이 이제 136골 넣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소연 선수 우리가 이제 소위 지메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150골이니까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그 외에도 아시안 게임 중에 영국에선 또 손흥민 선수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맞아요.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에서 골을 2골 넣으면서 맹활약하다 보니까 현지 매체로부터 극찬세례를 받는 정말 행복한 뉴스가 가득했던 스포츠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없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정말 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2골 아스널과의 넣은 것은 거의 뭐 보기 힘든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2위 주제는요. 2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는 현수막인데 정말 요즘에 지역들 보면 정말 다양한 현수막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저도 많이 봐요. 네, 때로는 네. 조금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는데 네, 최근에 네. 또 추석 인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SNS에서는요. 며칠 전까지는 서로를 비방하는 낯뜨거운 현수막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명절 인사하니까 보기 싫다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현수막을 울산에서는 이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울산시 의회가요. 지난 이제 울산시 5개 광고물 등에 대한 관리 또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시행했다는 거예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정당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강제 철거하는 조문이 추가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이런 표시 방법 등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를 요청하면 정당이 철거해야 된다.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제 만든 것이고요. 네. 또 이제 전용 게시대에 정당별로 2개까지만 15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연속해서 게시할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계속 바꾸면서 이제 놓는 거 보잖아요. 그런 거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있다 보니까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에 보행자나 운전자 시야가 가려져 맞아요. 사고가 이제 많이 날 저도 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지자체들이 최근에 잇따라서 길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 혹은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고 관련 법적 근거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고 SNS상에서도 이거 전국에서 좀 해야 된다. 특히나 아이들 다니는 학교 앞 사거리에서 서로 좀 욕하는 현수막 너무 많아서 이게 아이들 보기엔 눈살 찌푸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정당들도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학부모들이 이렇게 현수막 걸면 안 되나요? 아이들 보기 창피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걸어놓으면 거기다 못 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좀 강제로 좀 거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없애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자, 3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3위 주제는 연예 분야고요. 영화 분야의 키워드는 추석입니다. 예전보다 이제 OTT 때문에 이제 열기가 덜하다곤 하지만 그래도 추석에는 극장가가 좀 활발해지는데요. 네. 이번에는 추석 3파전 국내 영화들이 나오게 됩니다. 배우는 송강호, 하정우, 강동원 이 3명의 추석 3파전이고요. 또 이 3명이 각자 다른 형태의 느낌의 영화를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상반기 처음이자 마지막 천만 한국 영화가 범죄도시 3였고요. 그 네. 외에 지금 이제 천만 관객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추석 영화 3편이 이제 같은 날인 27일에 같이 개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거대 어떤 개봉작이 예전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개봉을 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맞불 작전하는 게 확실히 최근과 같이 좀 이제 영화 산업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네네. 이슈 몰이를 하기 위한 뭐 이런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칸 초청장이자 송강호 주연의 거미집, 또 감동실화 기반의 하정우 임시완 주연의 1947 보스톤, 또 웹툰 원작이자 뭐 강동원 주연의 천박사 퇴마 연구소라고 하는 이 3개의 국내의 그 영화들이 이제 관객들을 기다리면서 이 추석 때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키워드들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 너무 침체돼 있어요. 극장 찾는 분들도 좀 뭐 요즘에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영화 부흥을 다시 한번 좀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로 가볼까요? 4위 주제는 문화 분야고요. 도서 분야의 점자책입니다. 광주 시립 점자도서관이 지난달 개관됐다는 소식인데 네. 인공지능 인쇄기가 도입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이제 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점자책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원래 상당한 좀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책도 있지만 뭐 우리가 뭐 매일 나오는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예. 여러 가지 매거진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시각장애인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쵸.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도서관에 요청을 하면 일반 소설책 한 권도 점자책으로 변환하는데 평균 6개월 이상 걸렸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이 광주시립 점자도서관에 인공지능 기반의 이 점자책 인쇄기가 도입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요청을 했을 때 아주 빠르게 뭐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기다리는 것들이 한 달 미만 정도의 시간으로 확 줄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는 이러다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정말 아침마다 신문을 읽을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좀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네. 이제 지금까지 도서관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별도 건물을 짓고 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점자도서관이 광주에서는 이제 지금 처음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 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도서관 직원들이 점역 교정사 자격증, 그러니까 이 점자를 잘 교정할 수 있는 자격증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키워드 하나는 홍범도 평전인데요. 예. 최근에 이제 정치 관련 이슈들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 있다 보니까 홍범도 평전이 판매량이 한 달 만에 47배가 늘었다고 해요. 그만큼 네. 이제 사람들이 직접 이러한 역사에 대한 검증을 하고 싶은 뭐 이런 모습들이 SNS에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덕진 소장도 이번에 책 냈다면서요? 네, 저도 이제 그 AI에 대한 좀 책을 하나 냈는데 책 제목이 인간이 지워진다라는 조금 도발적인 제목을 좀 만들어봤는데 네. AI 시대의 뭐 종교 또 노동, 산업, IT 개발 이런 전문가분들과 좀 대화한 뭐 이런 책들도 같이 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5위 주제는 산업 분야의 키워드는 연휴고요. 추석 연휴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동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요. 귀성은 28일 오전 또 귀경은 30일 오후는 좀 피해라. 그때가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또 이번 가을 긴 연휴 기간에 다양하게 전국 곳곳에서 꽃축제 같은 것들이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긴 연휴 좀 즐겁게 보내면서 가을 꽃축제에서의 기억들 많이 남겼으면 하는 이런 SNS 의견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무슨 축제가 열리나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막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저희 방송에서 만나야죠. 자, 이슈이스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권에 가끔 비가 오겠고 전남 북부와 경남권은 오전까지, 전북은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북 북부 동해안과 강원 영동 20에서 70,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대구 경북과 울릉도 독도 5에서 30,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와 충북 5에서 10, 그 밖의 지역 5mm 안팎입니다.
특히 비가 그치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은 아침까지 안개 낀 곳 있겠고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0도, 광주 21도 등 전국이 18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8도 등 전국이 22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모레는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비가 그치면서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귀성길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 20.6도, 오늘 내린 비의 양 27.6mm입니다.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현실과 동떨어진 방침에 교육 현장에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없던 일이 됐지만 그 책임은 온전히 교사들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하실 텐데요. 이달 초 이 시간에 노란버스 대란 소식 전해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부 당국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한다며 현장 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일명 노란버스인 어린이 통학버스만 이용하라는 방침을 내려보내면서 일선 학교에 혼란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체험학습을 떠나기 위해 예약한 전세버스는 5만 대인데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노란버스는 불과 6,900여 대. 결국 교사들은 예약한 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했고 업체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됐다는 얘기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사들이 그동안 들인 노력은 아까울 수 있겠지만 체험학습 취소했다고 굳이 책임질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선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취소하려면 버스 대절 예약도 취소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러면 전세버스 업체들은 학교 측에 예약 취소를 했으니 위약금을 물어내라 했을 테고요. 경기도의 한 학교는 그 금액이 20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학교 측은 위약금을 학교 예산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담임교사 5명에게 개인 돈을 40만 원씩 걷어서 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만 이런 학교가 최소 35곳, 게다가 전국 체험학습장 운영자연합이 소속된 45개 체험장과 계약했다 취소한 학교 300여 곳에 위약금 청구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고 합니다. 교사들의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학교 측은 왜 이렇게 대처했을까요? 학교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곧 지침이 달라질 테니 계획된 현장학습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했는데 교사들이 취소했으니 그 책임도 져야 한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사와 학부모들은 행여나 위법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해 취소를 결정했던 거다.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던 교사들에게 위약금 부담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라고 반박합니다. 과연 누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정책을 결정한 사람들이 아닌 말단 공무원이 책임지는 일, 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지금 내 얼굴 어떠니? 항상 난 숨이 막히고 답답해. 다들 어쩌면 그렇게
밝히는 저 환한 빛에게 날 소중히 담은 깊은 두 눈에게 나 때문에 삐뚤어진 너의 상처에 넌 거꾸로 서 있는 나를 봐 그리고 말을 해 힘들어 보인다고 세상과 널 둘러싼 사람들과 함께 흘러가자고 방법을 알려줘 서서 세상을 봐 그리고 말을 해 다른 건 잘못됐어 세상도 날 둘러싼 사람들도 모두 삐뚤어졌어 아니 나만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선우정아의 삐뚤어졌어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의 의견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5565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체험학습 취소되어서 많이 실망하던데 시당초 정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732 하나님, 우리 누님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정말 요즘 같아선 그만두고 싶다고 하네요. 이젠 돈까지 모아서 물어줘야 할 판이니 선생님 그림자는 둘 때 치고 그 자존감마저 밟아버리려는 이 세상이 참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전 좀 이해가 저도 잘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노란 버스 쓰라고 해가지고 체험학습을 갈 버스를 구할 수가 없으니 현장학습을 불가피하게 취소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방침을 내려놓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이거 방침 바뀔 거니까 체험학습 취소하지 말고 계속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선 교사들은 아니 정부 원칙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으면 교통안전을 위해서 노란 버스를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침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가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현장학습을 취소하니까 왜 취소하지 말라고 했는데 취소했어? 그러면서 위약금을 내라고 얘기했다는 맥락입니다.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청취자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문자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신상이 공개가 됐잖아요. 예. 네, 교장과 교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이름, 사진 이것도 유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고 앞길 창창한 후배 교사를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교직에 계실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 숨진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의 신상이 공개가 되면서 그때에 왜 방관했냐라는 거죠. 학교 관리자들이. 네. 그래서 신상이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 SNS에 고 이영승 교사가 재직할 당시에 호원초등학교의 교장과 교감 등의 관리자를 맡았다는 이들의 얼굴, 이름, 지금의 직장 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SNS에서 이 신상을 공개한 계정의 운영자가 게시글에 뭐라고 썼냐면 교사의 돈을 뜯어낸 학부모 악성 민원을 당시 군대에 있던 이 교사에게 알아서 해결하게 한 전
호원초등학교 관리자라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젊고 앞길이 창창한 후배 교사도 지켜주지 못한 분이 교직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다. 교육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중징계 처분을 내려달라라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이 사진은 전 호원초등학교 교장이었던 인물이 언론 매체 인터뷰를 진행할 때의 장면이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 연락처가 담긴 캡처 화면을 추가로 첨부해서 지금 현재로는 그 당시 교장이 경기도의 한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 이영승 교사의 사망 원인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고 유족 측에서의 주장은 학교 측이 이 교사의 연락처를 학부모한테 건네준 다음에 교사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다 방관했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온라인상에 이 신상 공개가 퍼지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또 다른 학부모 신상도 지금 공개된 거죠. 예, 여러 장의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SNS 계정에 교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A 씨와 남편 B 씨의 실명, 사진, 직업 등이 담긴 사진이 여러 장 공개가 됐습니다. 가해자로 알려진 A 씨 직업은 피아노 강사인데요. 이전에 왜 김밥집 운영했다는 학부모의 신상도 공개가 됐었고 미용실을 운영 중인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신상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당신에게 피아노를 배울 아이들은 없다. 그릇된 인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계정 관리자는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누가 대전 여교사 사건의 가해자한테 아이들을 맡기겠냐. 신도 너희를 버렸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앞서서 이제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사람들이 네. 문제 행동을 보인 4명 중에 1명은 제 아이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래도 숨은 교사 지도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거나 학교에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라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남편으로 지목된 체육관장 B 씨의 경우에도 털끝만큼이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얼마든지 달게 받겠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마녀 사냥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여성과 그 남편의 경우에 실명과 사진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만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숨진 교사의 남편이 이게 글을 남겼는데 댓글을 선생님 남편입니다. 이제 오셨군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듯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 온라인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게 좀 서로 간의 얘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가해 학부모에게 분노하는 마음이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러나 이 신상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가해자를 응징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는 반면에 네. 사적 제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폭로를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 교육부도 집중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서야 된다. 왜 공론화를 하지 않냐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에 이럴 때일수록 가슴보다는 머리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신상을 공개했다가 혹시나 가해자가 아닌 사람일 그렇죠. 수도 있고요. 네. 또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또 그 숨진 교사가 한 명의 학부모 때문에 오로지 그것이 원인이 돼서 본인이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물론 이제 충분히 분노할 만한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하는 건 인정한다 하더라도 괜히 엉뚱한 사람한테 그 화풀이하듯이 이렇게 내는 것도 또한 그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적 제재라고 해서 SNS에 공개를 했는데 또 그 공개하신 분이 네. 사적 제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당할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래종 흰개미
나무를 갉아먹어서 막단 재산 피해를 준다. 뭐 이런 네. 큰 관심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경남 창원에서 발견이 됐어요. 지난 5월에 강남에서 흰개미가 발견이 됐었는데 네. 실내에서만 서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만 창원의 흰개미는 실내외를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 6일에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주택에서 흰개미 한 마리가 발견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발견이 된 적이 없는 개체이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시작돼가지고 중국, 일본,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까지 쫙 퍼진 마른 나무 흰개미와 그리고 인사이스테르메스라고 하는 속의 서부 마른 나무 흰개미로 알려졌는데요. 인체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목조 건물 사이에 서식을 하면서 그거를 자양분으로 삼기 때문에 목조 주택이 많은 곳에서는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속을 갉아먹으니까 붕괴할 위험이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논현동에서 발견된 외래 흰개미의 경우에는 건조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마른 나무 흰개미인 것으로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진해구 주택에서 발견된 외래 흰개미에 대해서 역학조사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역학조사 결과 최초로 발견된 세대에서는 추가 개체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 두 곳에서 동일한 외래 흰개미의 서식이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 추가로 발견된 장소가 최초 발견지에서 50m 떨어진 주택의 외부 목재 창틀과 최초 발견지에서 90m 떨어진 곳에 그 지붕 밑에 있는 목재에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 목재는 해체 및 소각이 됐습니다만 이걸로 봤을 때는 최소 한 10년 전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10년요? 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 흰개미들이 다른 곳에서도 서식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반추해 봤을 때 최초 발견지 근처에서 흰개미가 추가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미 국내에서 정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현장에 쌓인 배설물을 보니까 수년간 배설할 분량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을 했어요. 전문가들이. 그러면 흰개미 군집이 우리나라에 정착한 지 이미 수년이 지났을 거라는 건데 문제는 창원이 처음 유입지인지 그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다른 데도 있는데 발견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뭐 1, 2년이라면 또 추정을 해볼 수 있을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수년이 최소 10년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그거 확인할 방법도 없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창원 일대에 확산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들어와서 토착화되면서 바깥으로 분산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아열대 자생종인 흰개미가 우리나라에 그동안 날이 추우니까 자생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예.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기온이 올라가면서 창원처럼 남부 지역에는 우선 정착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미집을 찾아서 완전히 박멸하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두운 곳에서 아래쪽에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 아래쪽에. 나무 안쪽에서 계속 살고 있고 이거는 다른 거를 뭐 바깥으로 나올 이유도 없다 그래요. 네. 그래서 찾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발견된 흰개미 방제에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실태 조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네. 환경부에서 조사 결과를 하고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하기로 했고요. 주민들도 외래생물 신고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041-950-5807인데 여기에 신고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토착적인 되고 난 다음에 이거 박멸하기 참 쉽지 않은데 네. 이거 그냥 이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건가? 예. 그런 겁이 좀 덜컥 나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토착종이 살고 있으면 외래종이 정착을 하기는 어렵대요. 최재천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네. 근데 이 외래종이 정착하는 건 네. 토착종들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원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개미들을 밀어내버리고 네.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밤참수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이면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네요. 너무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문제인데요. 통계청이 2023 고령자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4% 950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 작년이 901만 8천 명이었는데 그거보다 50만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25년에 고령 인구의 비중이 20.6%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 인구의 비중이 2035년이 되면 30%가 넘고요. 그리고 2070년이 되면 46.4%가 됩니다. 그러니까
50년쯤 지나면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고령 인구가 되는 셈입니다. 성별로 봤을 때 여성의 고령 인구의 비중이 20.6%로 남성의 16.2%보다 4.4%포인트가 높았고요. 지역별로는 전남이 25.5%, 경북이 23.9%, 전북 23.4%, 강원 23.3%, 부산도 22.2%입니다. 그러니까 충남까지 포함하면 6곳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네. 이렇게 걱정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OECD 주요 국정이 이렇게 가파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국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가 2018년이었거든요.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그런데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지금 이 속도로 계산하면 7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건데 네. 영국 같은 경우는 50년 걸렸고요. 초고령 사회로 되는데 고령 사회에서 프랑스 39년, 독일 36년, 미국이 15년인데 일본 같은 경우도 2004년에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예. 그런데 고령 사회에서 일본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7년밖에 안 걸린다는 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고요. 올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25.1%가 되고요.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이 고령 가구가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1인 가구가 36.3%로 제일 많고요. 부부가 35.3%가 되는 겁니다. 이거 참 다양한 우리 사회의 어떤 제도나 사회의 어떤 특성 자체를 다 바꿔줘야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네. 근데 또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되면 오래 산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오래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생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계속 나이 들 때까지 70 넘어 80 될 때까지 계속 일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에서. 그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요. 예를 들어서 70대, 80대, 90대까지 사시는데 예. 건강하게 경제적으로도 너무 쪼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지금만큼 걱정하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고령자 통계를 봤을 때 2021년에 66세 이상의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39.3%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2020년보다 1.1%포인트가 낮아진 거였는데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하는 거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빈곤 수준이 OECD 국가하고 비교가 의미가 없는 수준인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입니다. 호주는 22.6%, 미국은 21.6%, 영국은 13.1%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들의 양극화 현상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네. 상위의 20% 계층의 평균 소득이 하위 20% 계층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2012년엔 11.48배, 10배가 넘는 거죠. 예. 에서 2020년에 6.62배로 매년 하락을 했습니다만 2021년에는 다시 6.92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평등 수준이 이제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제일 큰 이유는 공적 이전 소득이 미성숙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공적 연금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빈곤율이 높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2022년에 전체 고령자의 57.6%가 공적 연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2021년보다는 좀 늘어났다고 보는데 실제로 생각보다 못 받는 노인들이 많아요. 57.6%면 40%가 넘는 노인들이 공적연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80세 이상의 연금 수급률을 보면 39.1%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공적 이전 소득은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국의 노인들은 최대한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작년에 65세 이상의 취업자 수가 326만 5천 명이었고 고용률은 36.2%였습니다. 10년 동안 6.1%포인트가 늘어났는데요. OECD 회원국 38개 나라의 고용률은 15% 정도 되는 거니까 그거의 2배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제 나이를 자꾸 계산해 봤어요. 전 초고령 사회 굉장히 심각해질 때까지 살 것 같거든요. 저도요. 그러면 어떻게 사나? 이거 걱정되는데요. 그러니까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라는데 나는 그때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면서 지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저도 한참 했어요. 근데 국민연금은 지금보다 많이 내야 되는데 네. 2배는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연금은 더 준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참 걱정스럽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선수들 활약 뭐 대단한데요. 네. 뭐 수영 대표팀 이렇게 잘했나 싶을 정도예요. 근데 이전에 박태환 선수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수영 선수가 박태환 선수밖에 없는지 알았어요, 우리는. 박태환 선수만 보였으니까요. 예, 왜냐하면 네, 그렇게 워낙 뛰어난 잘했으니까.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가 한 명이었다면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근데 박태환 선수도 사실은 주 종목 말고는 다른 종목에서는 그렇게 많은 메달을 따질 못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수영 선수들의 기량이 정말 대단한데요. 우선은 황선우, 김우민, 양재훈 선수와 이호준 선수가 남자 계영 800m 대표팀이 출전을 해서 결선에서 7분 01초 73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게 2009년에 로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일본이 작성한 7분 02초 26을 14년 만에 0.53초나 단축한 아시아 신기록이라는 거고요. 네. 그 앞에 대구시청의 지우찬 선수가 남자 자유형 50m 결선에서 21초 7위의 대회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2002년에 부산대회에서 김민석 선수가 메달을 딴 이후에 우승한 건 21년 만인데요. 사실은 이날 그 경기를 할 때 일본하고 한국이 아시안 게임 수영에 중국에 들러리 선다라는 얘기가 있었답니다. 중국이 사실 좀 잘하긴 해요. 잘하긴 하죠. 네. 그리고 많은 팬들이 와서 계속 짜요를 외치면서 그 경기장에서 경기를 했다는 건데 이번에 놀라운 일은 황선우 선수뿐만 아니라 이호준, 김우민, 지우찬, 최동열 같은 이런 여러 선수들이 한국 그 수영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올해 이제 호주로 넘어가서 현지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옥 훈련을 잘 견뎠다고 합니다. 혼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황선우 선수가 단거리에 좀 강하다면 김은미 선수는 또 장거리에 강한 이 골고루 한국 수영이 빛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박태환 선수 말씀하셨지만 한 명이 이렇게 우뚝 서 있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해외 가서도 혼자 코치를 선임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연습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단체로 이렇게 가니까 네. 기록도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 명이서 예. 함께 훈련 받으면은 네. 참 기대가 많이 되네요. 오늘 경기 많이 펼쳐졌을 텐데 네. 경기 결과 어땠습니까? 오늘은요 한국 수영에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네. 우선은 이 황선우 선수가 은메달, 황선우 선수는 지금 메달을 다 모았어요. 금메달 아까 개연 그 800m에서 모았잖아요. 네. 그리고 100m에서 동메달, 그리고 오늘은 은메달을 추가를 했는데요. 우선 이은지 선수가 생애 첫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1998년에 방콕 대회에서 신민지 선수가 동메달을 딴 이후에 여자 배영 200m에서 메달을 건 첫 번째 선수가 한국 선수인데 네. 이은지 선수의 경우에는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멋진 경기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제가 25년 만에 그 메달을 못 딴 노메달을 깼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미 이은지 선수는 도쿄올림픽 때도 15살로 수영을 참가했던 최연소 참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 황선우 선수가 메달을 딴 게임의 경우에는 남자 계영 800m에서 네. 이제 그 수영으로 이제 메달을 따고요. 이번에 황선우 선수가 혼계영 400m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간 가운데 마지막 주자인 황선우 선수가 3분 32초 05를 기록해서 일본과 2위 경쟁에서 웃었고요. 김우민 선수가 또 은메달을 추가해서 오늘 메달을 3개나 추가를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근데 지금 테니스 국가대표 권순우 선수는 좀 비매너 논란 때문에 좀 뭐랄까 사과하는 입장까지 밝혀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권순우 선수가 매너가 좋기로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심리전에 이제 휘말린 것에 분노를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보다 세계 랭킹이 500여 계단 낮은 쌈레즈 선수에게 1대1로 패배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점수를 내주는 순간에 코트 바닥에 라켓을 마구 내리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쌈레즈 선수가 와서 악수를 청했는데 네. 권순우 선수가 무시를 하고 본인 짐을 챙겨서 경기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악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기장에서 진 뒤에 테니스 라켓을 부수는 모습을 종종 볼 수는 있습니다만 악수를 나누는 건 테니스의 기본 예절이라고 하는데요. 권순우 선수의 행동을 둘러싸고 논란과 비판이 아주 거세게 일었습니다. 오늘 권순우 선수가 태국 선수단 훈련장에 방문을 해서 상대였던 선수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밝혔고요. 네. 쌈대지 선수한테 경기 잘하라고 얘기를 했고 상대 선수도 괜찮다면서 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순우 선수가 공식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훈련이 끝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도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니까 자필 사과문까지 써서 공개했더라고요. 네. 사실 근데 뭐
그 비매너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판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모습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추석 바로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날씨 어떨까 궁금한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달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아, 달요? 아니 뭐 네. 지금 비도 내리고 좀 추적추적하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네, 날씨도. 사실은 이번에 날씨를 보면 지금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이 비가 언제까지 내릴 거냐 네.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상주 같은 경우만 해도 누적 강수량이 70mm를 넘겼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최고 70mm, 영서 경북 과 경북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네. 서울 등 수도권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어제부터 많이 추워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비구름이 점차 걷히면서 기온이 다시 오를 텐데요.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6도로 예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가 그치고 나면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부터는 맑은 가을 하늘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름달 보시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일교차가 크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밤탄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원의 시사회 오늘도 K컬처 특집 오디오 웹툰 드라마 편성관계로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